와우,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계획이라는 거. 우리는 휴식만큼 좋은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주 승부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승부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굵으세요. 일부러 굵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굵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정찬 형을 따라서. 아니, 우리 원래 성악가 스타일이에요. 우리 김봉신 이사가 다 가능합니다. 굵게, 또 얇게, 또는 쾌활하게, 간사하게. 제가 20년 된 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합니다. 아까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네. 예, 이 20년 된 사이와 또 이 방송 케미는 달라요. 오늘 한번 봐야죠. 네. 예. 아이고, 방신은 아니고 봉신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그 뭐 두 분 다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오래 계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심각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즐겁게 이 얘기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아까부터 우리 김봉신 이사님은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노트북만. 예.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 예. 그러니까 처음 온 스튜디오라 긴장을 했습니다. 편하게 그냥 내 집이다. 너무 편하셔가지고 막 비속어 나오시면 안 되지만 편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참 이 말씀 드려야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일부터 2주, 지난 9일부터 2주 동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역번호 02, 일설외염은 2000번대 혹은 다른 설외염은 6000번대로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번호로도 걸릴 수 있으니까요. 지역번호 02, 2주 동안은 좀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의 경우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열심히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여러분의 도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뭘 해야지? 예. 그렇죠. 예. 승자부터 해야죠. 우리 배 소장님 승자. 예, 저는 승자를 뭐 정치의 시즌이긴 합니다. 올해 또 4월 10일 뭐 90여일 남아 있는 이제 89일인가요? 이제 총선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올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다시 한 번만 라스베이거스를 발음 다시 한 번. 라스베이거스. 예, 좋습니다. 예. 베가스 아닙니다. 베이거스. 맞아요. 네. 옛날 우리가 라스베가스.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10수년 전부터는 이 CES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 세계 기술력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서 이제 이 CES인데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200몇 국 정도가 200몇 개 국가가 유엔에 소속돼 있는 그런 국가라면 전 세계에 사실상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겠죠. 그런데 150여 개국이면 엄청나게 많은 참여율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 한 700여 개 기업, 한 4,0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700여 개 가까운 기업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나왔던 뭐 웬만한 놀랄만한 그런 제품들이 다 여기를 다 통했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접는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죠, LED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반짝반짝 전시가 됐던 곳이기 때문에 올해도 전 세계의 기술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곳이 사실상 CES, 이게 또 연초에 1월 달에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현대에서 요번에 CES에서 선보인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이제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바 UAM이라고도 하고 AAM이라고도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얼반 떠듬기까지 하면서.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드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 항공 교통 이동 수단으로서 글쎄요. 여의도에서 이 드론이 떠서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까지도 이제 김포공항까지도 김해공항은 너무 멀죠. 데려다 주는 그런 어떤 여의도에서 김해공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낫죠. 이게 지금 예. 그 관계자에 따르면은 2027년부터는 이제 상용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도 도심 서울도 상공은 이렇게 드론 금지 구역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규제가 이제 완화되고 또 없어져서 이 말 그대로 이제 항공 교통 수단인 이 AAM, UAM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로서는 엄청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자동차 부분은 많이 쫓아갔지만 후발주자였거든요. 근데 이 UAM이나 AAM 이른바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도 현대의 많은 지금 그룹의 계열사가 있습니다만 현대 엔지니어링 또 현대 모비스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새롭게 지금 상장되지 않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되는 파생가치가 엄청나게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심 내의 항공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는 슈퍼넬이라는 회사도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소유가 돼 있는 소속이 돼 있는 회사고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정말 스타트업 기업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우리 김봉신 대표가 또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요. 과학 기술 뭐 이런 혁신적인 부분에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어디에 새로운 뭐 자격증이다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수다 하면은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찾았어요. 어디 갔냐고. 자격증 받으러 갔다. 예, 아주 사회생활을 슬기롭게 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진짜 신기술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현대자동차 관련된 것도 벌써 몇 년 전에 정 회장이 사실은 이제 뭡니까 로봇 기술 그리고 방금 UAM이라고 했던 그것도 이제 미래의 자기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방금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주식 투자 가이드를 제가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가 보내드리고 있는 배종찬의 경제 상식 스타트업 부분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대기업들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역대의 최대 부스를 마련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고 현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슈퍼널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회사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축구장만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활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우리 스타트업 기업만 하더라도 로봇 손가락 의수 손가락이 하나 잘려 나가더라도 마치 이것이 사람의 손가락처럼 기능할 수 있는 이것을 개발한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주입식 스마트팜 AI 기반 커머스 생성 솔루션 우리 이제 투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뭐 부정투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한때 또 막 정치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제 이렇게 되면 전자투표가 아주 신뢰 있게 신뢰성을 가지고서 진행될 수가 있을 거죠. 3D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4D 푸드 프린팅 기술 기반 영양제 제작.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 영양 성분을 따가면 띠띠띠띠띠띠띠 이러면서 아니 영양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다음에 신율 교수님이 정말 반길 수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특히 이제 금요일 밤에 또 어제까지 이제 요즘 불목이라 그러니까 우리 김봉신 이사도 뭐 그런 자리였는지 모르는데 술자리 가지신 분들 많으면 오늘은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10중 8군 집에 가면 코골입니다. 그래서 코골이 완화백에 이번에 또 CES 최고 수면 솔루션 최고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도 등장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모두가 홈쇼핑 모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생산하더라도 Purpose Based Vehicle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Purpose Based Vehicle는 뭐냐면 같은 차량인데 우리가 왜 차박하고 싶을 때는 캠핑차로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낮에는 정말
세단 그냥 승용차. 일반적인 승용차인데 저녁 되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마치 맥가이버 칼 변화하듯이 띠띠띠띠 하면서 뚜둑뚝뚝 이러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대세는 PBV (Purpose Based Vehicle). 네. 예, 참 오늘 저 배종찬 소장님이 영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예, 여러분께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요. 그 웨어러블 그 기기 있잖아요. 네. 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이게 막 쑤시고 막 그렇죠. 일어날 때 막 힘들고 막 네. 근데 이 웨어러블 그 로봇을 착용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카이스트하고 뭐 기업에서 이미 그게 나왔는데 네.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고 좀 커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소형화되고 대중화가 되면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노년 인구가 늘 텐데 그렇죠. 그런 것도 저건데 단지 한 가지 저는 좀 반대하는 게 아무리 AI 기반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직접 평등 보통 비밀이란 4가지 원칙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종찬 소장이 보여드리고 있는 올바른 사회생활, 그럼요. 사회생활의 정석을 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능가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죠. 올바른 사회생활. 자, 우리 김봉신 이사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승자 예. 뭡니까? 저는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 분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이분들이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뭐 오체투지 하시면서 굉장히 그 추운데 길에서 또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특별법 통과된 것을 통과된 것만으로도 통과가 이제 그것이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국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승자로 꼽았습니다. 근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좀 분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김봉신 이사 계속 이야기를 좀 하시죠. 예. 중간에 끊으신 다음에 말을 계속해라. 죄송한데 저는 그만 오늘은 좀 일찍 나가보겠습니다. 예. 네,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승자로 꼽혔는데 승자가 사실 이거 토너먼트 게임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가 많다. 뚫고 가야 될 그런 과정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김봉신 이사 이 고민이 저한테는 이제 승자라기보다는 승부처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면은 제 머리의 용량이 이게 또 초과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승자로 꼽았고 이쪽은 승부처로 꼽았으면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게 승부처로 얘기할 때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여야 간의 입장차가 적지 않습니다. 크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이게 진상규명부터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가족의 또 뜻도 그렇고 근데 정부 여당은 결국 진상규명 했지 않냐. 지난번에 이태원 관련돼서 수사도 했고 특별수사팀도 꾸렸었고 근데 또 진상규명 해봐야 어차피 정쟁화 될 거 뻔하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하고 또 해줄지를 할 수 있을지를 그걸 좀 주안점으로 두자 했는데 이게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발 방지와 유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그렇죠. 여당은 근데 이제 야당은 다시 한번 진상 규명에 그렇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단 통과는 되긴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또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특별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에는 좀 부담이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선 여론도 있고 또 이번에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간단치가 않다. 그냥 승자로 선택하기에는 앞으로 여야 간에 그런 관계 때문에 승부처로 본 거죠. 근데요. 뭐 여야가 비록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앞으로 합의를 다시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협의를 다시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선 이후죠, 그게. 근데 합의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방금 그 주신 말씀 중에서 진상 규명이라는 게 사실 이 특별법의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요구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본다는 것인지 사실 그리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도 정부 여당에서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면 이거는 그 특별법 내지는 뭐 특검법 이러한 그 뭡니까 국회 내에서의 그런 어떤 시민들의 요구를 응축시켜서 나오는 이런 법령 이 행위와 사실은 그리고 나서 행정부 수반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대치 국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합의를 본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를 본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은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니까 참사와 관련돼서 이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요구들은 1차적으로는 무엇인가는 성과를 얻어야 된다. 결실을 좀 봐야 된다. 그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쌍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 65% 정도가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또 50억도 마찬가지로 한 64%니까 국민 한 3분의 2 정도는 상당히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냉랭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또 다시 이제 이거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매우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여당에게는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방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한 건 또 개요를 읽어 드려야 될 텐데. 이거 선거문항 우리끼리는 좀 여론조사 나오면 제가 힘이 너무 빠져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일단 3부는 여기서 줄이고 4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보죠. 자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이 자리에는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열심히 찾으시던데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쌍특검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전국지표조사 MBS인데요. 4개 회사가 진행을 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조사가 진행이 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전화면접 여론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태원 특별법을 승부처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각 신문사에 언론사에 방송사에 또 헤드라인을 뜨는 걸 보면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의 경우에는 이태원 특별법 9번째 대통령 거부권 가닥, 또 문화일보에서도 단독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거푸어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이 거부권 행사 이후에 다시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시도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문화일보의 거부권 행사 가닥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런 기류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도이치 특검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용 악법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건 그대로 이행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상당히 또 여론에 기존에는 우리가 특검법 그랬었는데 특검법이 아니라 특별법 이 이태원 특별법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은 빠졌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총선 이후에 이제 뭐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고요. 물론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윤지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반응성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네. 자, 패자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김봉신 이사님 패자요? 예. 이게 약간 승자 패자 이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은 있습니다. 패자라는 게. 첫 방송만 그렇지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막 망해 이제. 막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패자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패자인 이유는 휴대폰에 이 뭐라 그러죠? 그 딴 사람 못 보게 하는 필름 있잖아요. 그거를 안 붙인 이유인가요? 그런데 이 패자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사건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 내용이 이제 언론에 나온 걸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 좀 격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에 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실패한 거다.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되는데 라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거 일부러 유출을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아유, 저는 그 문자 음모론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일부러 보여주겠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졌는데. 아니 근데 이게 몰고 온 불러온 파장을 생각하면 정성호 의원이 일부러 그랬다고 하기는 너무 그러게요. 지나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게 참. 아니 솔직히 저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서 핸드폰보다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일부러 흘렸다. 일부러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케이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국회 본관에 로텐도어 앞에서 이 필름을 팔면 꽤 팔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못했네. 이게 그냥 하나당 꽤 큰 높은 가격으로 불러도 그럼요. 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름 하나당 한 10만 원 정도 불러볼까요, 한번 우리? 그러면은 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정말로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비밀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기자들이 이제 뻔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또 보통 많은 사람들 같으면 그러면 옷을 열어서 그 안쪽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대놓고 봤다. 근데 안쪽으로 하면 자기가 못하죠 이거. 문자를 못 보내죠. 뭐 밝기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필름이 제일 좋아요. 필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 각도를 보면은 약간 정성호 의원의 일단 카메라 기자가 우측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의식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들도 있을 테니까 오른쪽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이게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요 안 읽으면 방심해서 연락 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필름도 방심이군요. 네, 필름도 이게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패자를 또 이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 교환했던 주고받았던 현건택 변호사와 관련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실 윤영찬 의원까지 소환이 됐어요. 왜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현건택 변호사가 지금 총선에 당에 남기로 한 거 총선에 같은 그랬죠. 총선에 이제 도전하는 지역이 성남 중원으로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의 윤영찬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지금 원칙과 상식 4인 4명의 의원 중에서 거의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던 시간에 약 30여 분 전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뭘까 다들 궁금해. 2, 3일 전부터 뭐 설득을 했다. 2, 3일 전부터 그러니까 나는 혁명가가 안 되는 모양이다. 본인은 이 현건택 변호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신의 결정에 잔류 결정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환이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죠. 이 관련된 보도에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거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자를 현건택 변호사와 현건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영찬 의원으로 한 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윤영찬 의원은 또 난데없이 여기 정성호 의원 문자에 소환돼서 또 문매를 맞고 또 지금 문매 정도가 아니고 잔류 결정을 하니까 출당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잔류 결정되니까 원칙과 상식 쪽에 이제 좀 힘을 보태줬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윤영찬 의원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당 내에서는 왜 잔류한 거야 이런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청와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근무를 했었죠. 윤영찬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86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려서 결국 안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6 청산 운동권 퇴진론까지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가 꼬이고 꼬여서 소환되게 만든 꾸러미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현건택, 윤영찬 두 사람이 패자가 아닌가. 근데 저는 말이에요. 윤영찬 의원이 현근택 변호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잔류 결정을 했다고 보진 않는 게 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근택 변호사가 아직 완전히 뭐 어떻게 되기라고 결정난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출마가 좀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면 다른 사람이 또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나갔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뭐 오비일학이죠. 뭐 너무나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딱딱 떨어져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좀 약간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영찬 의원 자체를 그렇게 탓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 생계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사실 국회의원이 자기가 직업인데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서 자기가 뭐 탈당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잔류를 결정하는 것들은 뭐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엇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요 흐름 속에서 이게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좋지 않은 다시 말씀드려서 소속된 정당에게 상당히 큰 기스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에. 아니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현근택 부원장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은 아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항변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별의별 프레임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프레임이 아니라 그것도 음모론 아니에요? 꼭 물론 음모론이 있는데 그 음모론을 다 제거하고 보더라도 아주 드라이한 팩트만 보고 들여다보더라도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정말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정말 이게 뭔가 서로 잘하기 경쟁이라든지 그렇죠. 서로 민생을 좀 챙겨보려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아니에요. 이 전체가 이 흐름이. 이 스토리를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요리를 해보고 하더라도 남은 거는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인물들이지만 이분들의 어떤 욕구 욕망 이것을 총합했을 때 소속된 정당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더군다나 피습당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분간. 그런데 뭔가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뭐 국민공천을 하겠다 발표했지만 그런 게 줄 수 있는 여론의 어떤 울림 같은 것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사람 이야기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 회자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신경민 전 의원은 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신경민 전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랑 무척이나 가깝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같이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여하튼간에요. 또 이제 윤영찬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랑 아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원칙한 상식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사실 따라 나갈 사람은 윤영찬 의원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신경민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윤영찬 잔류에 무척 서운해한다. 근데 정작 이낙연 대표는 또 드러내놓고 그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는 방송에 나왔나요? 이 방송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윤영찬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다는 진짜 비슷해요. 다 한 글자. 공천 때문에 잔류했다라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감쌌어요. 윤영찬 의원을. 하지만 이제 세간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동아일보 인연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죠. 민주당의 그렇죠. 양기대 의원은 같은 동아일보 출신이라서
129명인가 연판장 돌리는데 참여 안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탈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공동 서명문에 양기대 의원은 서명 안 했어요. 뭐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이렇게 외국에서 돌아올 때도 가장 먼저 마중 나갔던 인물이 윤영찬 의원인데 잔류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가 지금 안팎으로 평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윤영찬 의원의 어떤 그 저는 사실 이분의 결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왕 자기가 어떤 방향을 하면은 글로 계속 가야지 이게 이 다시 돌아온다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다는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승부는 정면 승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이거죠. 2,000대 번이나 예. 그 경우에 따라서 6,000대 번. 예. 또는 다른 번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요. 그런 번호를 6월 9일부터 아니었죠. 1월 9일부터 2주 동안 3차 청취율 조사가 6월 달이고 맞습니다. 네. 1월 9일부터 2주 동안 이 전화가 오시면 꼭 좀 받아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취율 조사 전화니까 뭘 들으셨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어먹을 뻔했는데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또 이거를 해주셨어요. 예. 저 승부처는 배 소장님 했는데 우리 김봉신 이사님은 승부처가 뭐예요? 저는 이제 2030 세대의 이제 국정에 대해서 그 세대 중에서 대통령 국정 평가를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두텁게 존재합니다. 자, 대통령 그 국정 평가를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만 이제 조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물론 이제 4점 척도도 있고 2점 척도도 있죠. 그런데 이 중립이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2030을 봐야 된다. 2030. 예. 왜냐하면 2030 중에서는 극단적으로 긍정이나 극단적인 어떤 부정이나 이쪽으로 쏠림 현상보다는 중립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스윙보터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스윙보터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40대라든지 기성 50대 있지 않습니까? 또 60대 이런 분들이 그런 쪽에서는 스윙보터가 있습니다. 스윙보터라는 게 이탈하는 스윙이 있고 아예 다른 당으로 이제 넘어가는 스윙이 있는데 2030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스윙보터가 아니고 스윙보터가 아닌 미결정자가 많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덜 했다. 즉 지금 뭐 무당층 분석을 할 때 무관심자가 있고요. 미결정자가 있고 스윙보터가 있죠. 대부분 많은 그 정당에서는 스윙보터들을 이제 타겟팅하는데 2030에는 스윙보터가 아닌 미결정자를 타겟팅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김봉신 이사가 이런 분석을 굉장히 잘해요. 예. 메타 분석인데 그러면은 2030의 미결정자를 흡수해 내려면 지금 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다른 또 이 총선에 이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2030에서는요. 지금 제가 가장 큰 문제는 출생률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성세대들이 지나치게 이제 거시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출생률을 따집니다. 이러니까 나라 경제가 나중에 한 100년이 지나면 휘청거리니까 어서 빨리 급히 결혼을 해서 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전혀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미래 비전하고 엮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 미래를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신당 흐름이 지금 새롭게 확 폭발적으로 지지세를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미래, 비전, 미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가치적이고. 실제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도 상당히 예전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빅텐트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재활용 텐트 비슷한 거죠. 새로운 신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텐트가 신상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뽑을 게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재활용 텐트. 예. 아니 빅텐트가 아니라 재활용 텐트다. 예. 그렇다 보니 비전이 없다. 그러면 2030에게 비전을 주고 미래에 이렇게 갈 것이다. 경제, 대한민국 국격.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의 주인공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얘기하는 건 지금 경제를 우리가 사실은 아파트를 1인당 몇 채씩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노동력을 낳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호소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아니 김봉신이 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가 CES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참 집념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김봉신 이사가 말하는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저는 우리가 그냥 반도체 미결정되게 이야기하면 반도체 못 쟀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콕 집어서 온 디바이스 AI 이겁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왜 대단하냐면 인공지능의 처리 기술을 서버나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AI가 작동되는 겁니다. 마치 신여희 가수님 오늘은 기분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 밥 사세요. 저녁 사세요. 차기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AI 폰이라고 얘기를 하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나옵니다. 예,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기반하지 않아도 AI에 의해서 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AI 폰이라는 그렇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마치 알파고처럼 교수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저녁 사세요. 저녁 사세요. 저는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 청년 일자리, 둘째 부동산, 셋째 육아 문제. 이거 육아 그거 엄청. 우리 배 소장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배 소장님도 다둥이 아빠지시잖아요. 저는 힘든 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인식의 대변한 지금 비전을 가족들이 듣나 봐요. 비전을 제시하라는 게 저는 김봉신 이사의 분석에 100번 저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여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아이를 낳고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고 여성은 위대하거든요. 그 여성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전.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물질적으로 집도 중요하겠지만 60평 70평의 집보다는 20평 30평의 집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신이.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 그 역사적 순간이 1월 12일 YTN의 뉴스 정면 성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많이 배우시죠. 그동안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이 사회생활을 배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 이사님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신당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못 보여주고 거대 양당도 그걸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맞습니다. 안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목도가 이제 좀 높아지는 곳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새로운 인물이다라는 거거든요. 신당 논의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보다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새롭기는 합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대국민 메시지가 이게 사실 무게가 실려 있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무엇인가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그 기대감이 효능감으로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립서비스인지 이게 국민 다수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아직 보이지 못했다. 그렇죠. 정책과 그리고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행동으로 무엇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많은 다수의 국민분들이 지켜보겠다라는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어떤 인지도와 주목도는 높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의 지지도로 이거를 끌어올려서 컴패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과연 그러면 새롭다는 것만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수 있을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이게 3A 분석을 통하면은 주목을 받는 어텐션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율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어슈런스 확실 그래? 진정 그런 거야? 하는 어슈런스가 와야 그 다음 단계인 어펙션 애정으로 연결되면서 한동훈 장관의 주목도가 당으로 연결돼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로 가는 데는 방금 전에 이것이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지 이 부분의 분수령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저기 다음 주에는 영어로 해볼까요? 아, 영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단케. 예. 예. 아, 비테션. 근데 영어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예. 영어 쓰시려면 쓰세요.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2030 뭐 사실 선거 때마다 2030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2030이 움직여서 어떤 특정 정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적이 있기는 있죠. 근데 저는 2030이 항상 뭐냐면 자기 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진보 정권이다 그럼 보수다. 그리고 보수 정권 들었으면 진보다.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반대하는 성향이 좀 강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김 이사님.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뭐 항상 사회생활을 잘하시니까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